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금융기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하고 PF 시장에 대해서 이제 잠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네네. 자,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 자, 금리에 대해서 이제 한번 네네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자, 지금 금리의 이제 하단이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얼마 전에 발표했던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어떤 이자와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가 오히려 이제 역전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기초가 주목되는 건데요. 자,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이게 지속될까요? 이제 이거는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은 이제 일시적으로 1년 정도 이제 운영하는 건데, 사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그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이 없던 사람한테 자격을 주어진 거, 그리고 자기가 조건이 안 돼 가지고 충분히 대출을 더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제 뭐 특례 보금자리론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이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얘기하시니까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한 5% 되고 저희가 한 3.5% 됩니다. 그래서 1.5% 정도 갭이 생기고, 향후에 뭐 한 1.75%까지 갈 거다, 이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애널리스트라든가 아니면 뭐 연준에서도 얘기하는 얘기 중에 6월 이후까지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점진적으로 이제 하락 국면을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아까 그 PF 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리로 인해서 서민들에 대한 일반 그 부담금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갭이 역으로 많이 생기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환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야기될 수 있는데요. 금리를 마냥 올리지 않는다라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어떠한 돌아가는 그 부분에 이제 맞춰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금감원의 행위라든지 정부의 어떤 금융 뭐 상생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자를 많이 못 올리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장이 이게 좀 바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금리 하단이 주로 이제 고정금리잖아요. 고정금리가 3%대로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3%대에서 이제 6% 초반대까지 만약에 금리 하단과 상단이 있다 그러면 금리를 3%대, 3.6% 정도의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신용이 아주 우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 뭐냐면 그거는 수치적으로만 밝혀져 있는 것 뿐이지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하기에 과연 접근이 가능한 이게 수치일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신용이 우량하다는 거는 사실 이자 지불 능력이라든가 또는 이제 지속적으로 뭐 어떤 그 대처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거 판단을 해서 이제 대출 금리를 적용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담보대출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어떤 정당한 어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담보를 제공하고 하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일단은 저렴해야죠. 근데 또 거기다가 은행에서는 이제 신용대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을 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뭐 차등을 이제 받게 됩니다. 사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일반 서민들한테 좀 불편한 관계죠. 자, 이제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이 특례 보금자리론보다는 이제 조금 유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고정금리로 받느냐, 이제 변동금리로 받느냐에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 53%가량이 지금 변동금리로 들어와 있고, 혼합형까지 따진다 그러면 70%가 넘는 이 부분이 이제 그 변동금리인데, 실제로 이제 3%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정금리로 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되거나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는 지금 소비자들은 가장 곤란한 게 뭐냐, 고민이 되는 게, 네. 야, 이거를 변동형으로 가야 돼? 아니면 고정형으로 가야 돼?라는 이제 고민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럼 어떻게 지금 이거를 해야 될까요? 이제 금리가 우리가 이제 뭐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고정금리, 그 다음에 변동금리. 근데 변동금리하고 이제 고정금리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고정금리 하면은 내가 금리가 더 내려갈 때는 좀 불리할 거다. 그리고 반대로 뭐 금리가 내려갔을 때 변동금리 적용하면은 내가 또 유리할 것이다. 이런데 이게 양쪽을 서로가 상반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에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다 보니까 거의 뭐 담보대출이 뭐 1%대까지 막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저금리 시대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향후에 과연 저금리 시대가 또 있을 건가 없을 건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근데 그 일반인이 그거를 예측하기에는 그렇죠, 너무 그렇죠. 이제 정부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그 제시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하라고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은행원도 모르죠. 은행원도 그것도 이제 시켜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미래에 뭐 금리가 마이너스로 갈지 아니면 또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이제 지금 뭐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고 뭐 저기 하고 이게 하나의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만 금리가 마이너스 간 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 때는 세계적인 추세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동성이 풍부했지만 이제 고금리로 바뀐 상황에서 우리가 급격하게 금리 인상이 되는 그 격번기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에 크게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 한국은행이 됐든 미 패드가 됐든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분간은 행보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이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의 상하방의 갭을 좀 따져볼 필요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이제 처음 질문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어떠한 그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동안에 한시적으로 쓰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걸 가지고 집을 사도 되고 전세자금을, 전세금을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갈아탈 때 이제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 해갖고 한 40조 원 정도를 풀었는데,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어떤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박사님 보십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구매자,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 새로운 이제 뭐 5억까지는 수익이 없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뭐 그만큼 수익이 없고 또는 그 뭐 부채 비율을 이제 그만큼 저기 할 수도 없는데 무조건 5억씩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구매자가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기존에 내가 그런 조건이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아타는 거죠. 이제 그 두 가지 유형이죠. 그러면 이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집값이 변동성, 그리고 이 돈을 받아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았는데 내가 소득을 묻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그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집을 샀을 때 그게 이제 원리 상환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디폴트 나면은 더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은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이제 어떤 뭐 완화하고 기회를 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정말 그런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 또 그렇게 뭐 내가 그런 충분한 자격이 안 되는데도 기회다 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선은 당장.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충분히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MBS 주택 저당 채권을 이제 발행해서 그걸로 만든 기금을 가지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운용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사용한 분들이 신용불량이 됐거나 금액이 회수되지 않았을 때 어떤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은 마련돼 있을까요? 이것도 안 돼 있다고 봐야죠. 거의 40조 같이 개인한테 이제 대출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만 처음 해소하는 금액이 전부이지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해소할 수 있는 건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매매 시장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네. 이제 전세,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졌고 네. 어쨌든 저기 특례 보금자리 론 것도 이제 4%에서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돼 있다라면 자, 그럼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이제 한 3%대로 이제 진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 금리가 상당히 인상됐던 시기에 한 7%, 6% 됐던 것보다 거의 이제 금리가 이제 반토막 정도 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비싸고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하던 시장에서 이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임차인들이 월세로 이제 많이 전환을 해서 네. 이제 월세가 이제 많이 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이거 전세로 갈까요? 지금 작년에 보면은 이제 전세 가격 지수가 86.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월세가 106점 한 얼마 정도, 106 정도 나왔을 겁니다. 100 이상이 넘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전세는 이제 거의 종결되지 않았나,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월세 계산을 해보면은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월세하고 전세하고 뭐 자기가 이제 집을 갖다가 뭐 임차할 때 보면은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대라면 사실 금리로 따지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월세로 따지면은 최하 5%대 이상을 적용하기 때문에 금리가 좀 높아요. 실제적으로 해보면은.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전세하고 월세에서 어느 게 낫냐? 한간에는 뭐 반전세가 좋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매와 그다음에 그 주택 가격이 뭐 갭이 없을 때가 가장 저기한 위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세자금 대출하고 주택자금 대출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비슷해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도 예를 들어서 네.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두 개 다 이제 받을 수 있다라면 집을 사야 될까요? 지금요? 네. 지금은 주택을 구매할 단계는 아니죠. 그럼 지금 지금은 제가 얘기한 거는 주택담보대출하고 전세자금대출하고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고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름만 다른데 금리대도 비슷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월세라는 것은 사실 이제 상당히 많은 그 피를 주고 이제 사는 입장인데 전세자금이 뭐 3%대 미만이면은 괜찮은 거죠. 그러면 이제 전세로 가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죠.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근데 지금은 전세 가격이 지금 계속 하향세가 있고 여전히 지금 이제 뭐 하락세가 둔화됐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이제 하락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서울의 공급이 이제 많은 물량들이 강남 상구에도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땐 전세 가격이 더 추가로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지 금리만 싸다는 이유로 만약에 우리가 전세로 간다라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는데 참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되게 고민이 이제 많은 영역인데요. 그런 상황이 만약에 박사님이 됐다 그러면 박사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월세하고 전세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이제 그 지불할 수 있는 지불 이자 비용에 뭐 예를 들어서 전체 내 그 소득에서 최소한 비용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면 한 뭐 5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보면은 오히려 그게 더 쌀 수가 있다 판단이 되죠. 왜냐면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전 뭐 15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대출을 뭐 3억 정도 받으면은 3%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비교해 보면은 월세를 200만 원, 300만 원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득에 맞게끔 내야 되는 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의 금리가 좀 작으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